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의 보험 닥터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보험의 준비, 기본부터 또 어떻게 응용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를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암보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보험과 관련된 개념, 또 마음 자세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부담이 크고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암보험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 치료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준비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주실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보험 닥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사업단 한울본부의 서현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삶 속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 서현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현수 팀장과 함께 보험 준비 어떤 거부터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먼저 서현수 팀장과 나눌 이야기 주제,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보험 준비의 원칙과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보험 하나쯤은 다 거의 가입을 하고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잘 준비한 건지 솔직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수 팀장과 함께 그 준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말씀해 드린 것처럼 보험은 누구나 하나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요 보험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보험을 준비할 때도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험을 준비할 때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체계적인 기준과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해당 원칙을 설명드리기 앞서 우선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이란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정의에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불확실한 위험과 경제적 손실입니다. 먼저 불확실한 위험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할 수도 없으며 발생 여부 자체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손실이란 사고나 질병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 활동이 제한되어 벌어야 할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위험은 발생 시점과 발생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경제적 손실은 개인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왜 개인에게 보험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보험을 준비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바로 원칙을 세워야 하고 결국에는 불확실한 위험,
요 하나와 네. 경제적 손실 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해당 위험은 보험을 통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위험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생이 불확실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굳이 보험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지출이나 예비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생이 확실하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이나 자녀 교육비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발생하고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위험 대비 목적의 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이나 장기저축성 보험을 통해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위험의 성격과 손실 규모에 따라 보험의 역할과 준비의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반대로 발생이 불확실하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보험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감기나 가벼운 타박상과 같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더라도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보다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큰 위험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치료, 심장 질환 치료와 같은 중대 질병이 이에 해당하며 이처럼 위험은 발생 시 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가계에 큰 재정적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후의 장기 요양에 대한 위험 역시 이상 관가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은 발생 시점과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보다는 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 사분면 안에서 불확실하고 경제적인 손실의 규모가 큰 그 경우에 보험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근데 여기 이 중에 이제 경제적 손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기마다의 그 규모나 액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규모나 이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연령 시기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연령층에 따라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의 형태나 규모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한 맞춤형 보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나이에 따라 생활 구조, 소득 구조, 그리고 건강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 설계의 관점에서는 개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초년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그리고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각기 직면하는 위험과 재정적 부담의 성격이 다르므로 보험의 목적과 우선순위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위험에도 재정적인 타격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상실에 대한 위험을 함께 고려할 보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치료 과정에서 휴직이나 근로 중단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정적인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는 반면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치료비 자체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진단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에게는 진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생활비와 치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진단비 중심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고액 치료비에 대비한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입니다. 가장의 건강 문제나 사망이 곧 가족 전체의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중단에 대비한 진단비 보장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기에는 조기 사망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의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가족 생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평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종신보험보다 20년 내외의 보장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회 초년생일 경우의 케이스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케이스 요거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은퇴를 곧 하시거나 예. 아니면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험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은퇴를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 네네. 경우라면 새로운 보험 가입보다는 기존에 보유한 보험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이 시기에는 보험을 새로 늘리기보다는 현재 보장의 적정성과 유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이 있다면 향후 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납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납입 완료 후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을 유지할 수 있어 은퇴 이후에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연령층은 은퇴 전후에도 소득 상실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진단비 보장이 부족하다면 10년 기간형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더불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발병률이 높은 시기이므로 고액 치료비와 장기 요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자산을 모아둔 상태라면 이 자산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재무 목표가 됩니다. 보험은 단순히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 상실의 위험보다는 장기 치료와 장기 요양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진단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고액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연령별 시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차이점들, 준비하는데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고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고려해야 될 사항? 네, 맞습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크게 건강과 관련된 요소와 재무와 관련된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 관련 요소는 개인의 가족력과 기저질환이 포함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앓았던 질환이 개인의 질병 발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건강 상태 역시 보험 설계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건강 요소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장 범위, 보험료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 직계 가족이 앓았던 질환의 유무와 그 원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질병을 앓은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해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치매 등과 같은 질환이 가족력에 포함된다면 개인의 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보험 설계 시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준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 상태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보장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발생 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건강 관리와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월 소득의 절반 가까이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10% 내외로 보험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생활비와 저축 등 다른 재정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험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고려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봤고, 그럼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서 보험에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이 듣는 이야기 중에 뭐 갱신형을 가입해야 된다, 비갱신형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이거는 그럼 연령별, 시기별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주신 질문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갱신형 상품이 좋다, 비갱신형 상품이 좋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네. 할 것은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가입 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장점보다는 연령층과 재무 상황에 맞는 장기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권장되는 상품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갱신형이 효율적일 수 있고, 은퇴를 앞둔 연령층이나 장기적 보장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 선택은 연령, 재무 상태, 보장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우선 갱신형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보장을 받게 되며 해당 보장 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령 상승과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비갱신형 상품은 가입 시 보험료가 확정되며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이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갱신형과 달리 장기적인 보험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장점인 상품입니다. 네. 네, 두 상품을 특징을 고려할 때 사회초년생에게는 비갱신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아직 건강 리스크가 비교적 낮고 장기적으로 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장기간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보험료가 확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정 계획과 보험 유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를 10년 앞둔 분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달리 이 연령층은 질병 발병 확률이 높으며 지금 당장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가 비갱신형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어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연령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은퇴 전후 연령층은 보장 확보와 보험료 부담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갱신형 상품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우리 서현수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보험 준비를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네. 한마디 좀 정리 좀 네,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조언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신에게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구조의 보험을 갖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은 개인별 연령, 건강 상태, 재무 상황, 보장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해야만 실제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됩니다. 불확실한 위험과 경제적 손실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본인의 연령대에서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족력, 기저질환, 재무 상황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단순히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에 기본 개념 이 관련해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사업단 한울본부의 서현수 팀장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팀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보험 닥터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사업단 한울본부의 변재성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보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정보로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재성 팀장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화면으로 또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팀장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해보험에 대해서 모든 것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요 상해보험이랑 말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해보험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일단 상해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네. 먼저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질병인지 상해인지 먼저 물어보실 텐데요. 네. 그럴 때마다 참 헷갈리셨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네. 질병이란 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상 증상이나 병을 말하는 것. 상해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사고 시에는 항상 육하 원칙의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중요합니다. 네, 육하원칙 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하고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상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요 상해보험의 보장 그리고 특약 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상해로 인해 병원을 오가는 분들이 네. 실손의료비 특약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네, 그렇죠. 실손의료비 특약 외에도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상해 관련 특약들로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상해 후유장애, 깁스 치료비, 화상 치료비, 응급실 내원 진료, MRI, CT 검사 같은 특약들이 있고 네. 최근에는 상해 통원 치료비라는 특약이 신설되어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등 치료 목적이면 폭넓게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골절의 경우에는 약관을 특히나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골절 진단비는 모든 골절을 포괄하는 특약과 치아파절을 제외하는 특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5대 골절이라는 특약도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첫 번째로 두개골, 경추, 흉추, 대퇴골, 요추, 골반. 5대 골절은 이렇게 몸의 중심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또 잘 모르셔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상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셔가지고 네. 그런 대표적인 특약들은 뭐가 있을까요? 잘 놓치는. 일단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대표적인데요. 후유장애란 사고 이후 신체의 기능이나 신체의 손상이 영구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가입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네. 특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상해 후유장애 부위에는 팔, 다리, 어깨, 손가락, 발가락까지 신체 모든 부위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은 3% 이상, 50% 이상, 80%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3% 이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네. 청구하면은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단순 통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 안에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실제로 제한되는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 허리를 일정 각도 이상 굽히지 못하거나 각도의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영구적 장애와 일시적 장애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과 영상 검사 결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후유장애는 진단서뿐 아니라 영상 결과, 재활치료 경과, 가동 범위 측정 자료 등 근거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어야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정리하면 후유장애는 사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청구가 가능하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심사, 가동 범위 제한 여부, 검사 및 평가, 네. 입증할 서류 준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상해 관련된 보장 특약 쭉 얘기해 주시면서 상해 통원 치료비를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상해 통원 치료비는 이게 정확히 어떤 특약인가요? 상해 통원 치료비는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네. 대다수 잘 모르시는 신설된 특약 중 하나고요. 상해로 인한 다양한 진단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실 경우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세부적인 특약 내용으로는 진찰료, 처치, 깁스,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등 각종 검사와 주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와 침치료까지 상해 코드의 처방이 내려진 치료에 대해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설된 좋은 담보이기에 담보별로 1년에 최대 보장 횟수가 정해져 있고 보통 연에 15회에서 30회까지 최대 횟수이고 회당 1만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 담보 역시 가입을 할 때 고객님의 나이와 병력과 직업에 따라 보험사마다 최대 가입 금액도 보험료도 상이하므로 회사별로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참고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직업군이나 취미로 스포츠 활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가입하시는 분의 하시는 일이나 생활 패턴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직업에 따라서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들의 직업 급수를 나누고 있고 네네.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장 가능한 최대 한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중 하나인 직업 고지는 보험금 지급 시에 중요하게 판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직업을 보험회사에 고지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업이 바뀔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거의 직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시 보험금이 추가 징수되거나 지급되었던 보험금이 반환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직업 고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직업이 또 바뀌셨을 때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 자, 그러면은 뭐 개념이나 뭐 전반적인 상황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요 상해 보험금 관련해서 실제 사례들을 좀 체크해 보면 이제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가 가장 많은 세 가지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입니다. 네. 네, 주로 출퇴근길의 지하 주차장, 계단, 마트 등 하원길에서 주로 발생하고 주요 진단으로는 손목, 발목, 인대 파열 및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께서는 겨울철 마트 가시다가 빙판길 낙상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례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네. 어깨와 허리 염좌 그리고 뇌진탕 증세가 있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해 재활치료비 특약에서 4가지의 상해 항목으로 총 89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포츠 활동, 이제 주요 진단으로 십자인대 파열, 어깨 탈구, 척추 압박 골절. 이분은 스포츠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셨습니다. 네. 5일 동안 입원과 수술을 하셔서 입원비 15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상해 1호종 수술비에서 십자인대 완파로 인해 인대 재건술과 2개의 나사 고정을 하셔서 이는 3종에 해당하므로 50만 원.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해 청구를 하시고 가입 금액 1억에서 5% 장애율을 인정받아 후유장애로 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시고 총 665만 원이 보험금으로 받으셨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교통사고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블랙아이스 같은 위험으로 연쇄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교통사고는 자동차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마트 같이 차량이 이동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부딪히면 단순 접촉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비와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까지 상해 등급 판정을 기준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분께서는 교통사고로 10일 동안 입원하시고 골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상해 재활치료비, 경증 진단으로 5만 원, 상해 입원비 30만 원, 골절 진단비 50만 원, 골절 수술비 200만 원을 받으셔서 총 285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세 분 모두 병원비는 실손 특약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셨지만 네. 생활비와 비급여 검사와 그리고 재활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는 본인 부담이기에 상해보험을 잘 준비하셔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비로 치료비도 받으시고 상해로 또 추가적으로 더 돈도 받으실 수 있었으니까 아마 조금 그래도 잘 여유가 있게 막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상해 관련해서 변재선 팀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해와 관련한 조언? 요거는 좀 잘 체크하셔야 된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다수 고객님들께서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으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세가 드실수록 관절 또는 근육의 노화 때문에 가벼운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 담보와는 다르게 상해 담보는 보험료 대비 높은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특약들이 다수 있고 질병 확진 여부와는 별개로 상해 담보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재성 팀장과 함께 상해보험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준비하셔야 하고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올본부의 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보험 닥터와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함께 할 보험 닥터 만나보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사업단 한울본부의 박민성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보험,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보험 지킴이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한울본부 박민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민선 팀장님과는 그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세 번째 이야기 주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바로 1인 가구가 준비해 두어야 할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요즘 1인 가구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1인 가구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거 준비해야 될까요? 네, 2025년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6% 정도인 약 804만 5천 가구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 면에서는 자유롭고 편안하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아프면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만 막상 지금 당장 아팠을 때 체감이 되는 도움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정도는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담보들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워낙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난 뭘 준비해야지 궁금해 하실 텐데 요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아프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 혼자 완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줄 사람이 없겠고요. 그리고 입원 중에는 간병해 줄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나 수술이나 입원으로 인해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수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1인 가구 보험은 아플 때 바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장기간 앉아서 업무를 보시거나 외근 등으로 인해 운전이 잦은 업종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운동이나 레저 스포츠 같은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환경에서는 사소한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의료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담보를 준비해 두시면 더 큰 걱정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에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담보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내가 보호자 없이 입원을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혼자 입원을 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네네. 무엇보다 입원 기간 동안 곁에서 함께 있어줄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 가장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병실에 상주하면서 식사, 이동,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기본 간호를 돕는 구조였다면 네. 요즘은 병원 입원 환경의 변화로 예전처럼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병실과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1인 가구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네. 전문 간호 인력이 보호자와 간병인을 대신해서 24시간 내내 간호 간병을 제공함으로써 간병 부담을 줄이고 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구조이는데요. 네. 저도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입원 수납 시에 네. 이 제도를 안내받고 실제로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병동 지원 인력이 배정되어서 식사 보조라든지 기본적인 위생 관리, 그리고 검사와 진료를 위한 이동 등을 도와주셨는데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1인 가구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간호통합 서비스가 중요할 텐데 이걸 어떤 면에서 저희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겪어보고 분명하게 느낀 점은 1인 가구에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는 혼자서 입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느꼈는데요. 네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혼자 입원한 상황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가족의 간호나 간병인을 사용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일반 병실보다는 입원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입원은 괜찮겠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대부분 고객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은 일반 입원 일당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에 대한 보장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을 때 입원은 분명히 했는데 정작 입원에 대한 보험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보험 가입 시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일당 담보는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혼자 지낸 현실을 기준으로 혼자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담보인 만큼
꼭 점검해 보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추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일당 담보 이걸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주셨고, 그러면 또 다음 체크리스트 좀 체크해 보면 보통 저희가 보험을 들 때는 큰 질병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비를 미리 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1인 가구이신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겪는 상황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뭐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큰 질병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다들 해두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더해서 1인 가구는 실제로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들은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낙상 사고 등으로 인한 골절이라든지 인대, 연골 손상, 그리고 갑작스러운 맹장염 같은 비교적 흔하지만 입원과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인데요. 이런 경우들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입원과 수술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실제로 보장해주는 수술비 담보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술비 또 필요를 하다. 수술비 뭐 입원 일당이 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걸 준비해 놨다고 하더라도 막상 수술 받게 되면 수술비 담보가 없으면 이게 또 부담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보험 가입도 되어 있고 입원 일당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정작 수술비 담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입원 일당 담보가 있으니까 간단한 수술도 뭐 잠깐 받고 입원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입원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네. 수술비의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1인 가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수술 이후에 회복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이 되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들을 어느 정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분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소득 수준 역시 그리 높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월세, 식비, 저축, 보험료, 공과금 같은 모든 고정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1인 가구에게 수술은 곧바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같은 담보를 통해서 혹시 모를 큰 병 대비가 아닌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보장을 보시는 게 맞겠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비 자체는 병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수술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네. 어떤 병이든 수술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활용도는 훨씬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1인 가구 기준에서 보면 질병, 상해 관련 수술비 담보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핵심 담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과 뭐 입원을 대비할 수 있는 보장, 그다음에 수술을 대비할 수 있는 보장 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뭐 이거 두 가지 외에도 추가로 우리 1인 가구이신 분들이 가입을 좀 고려해 볼 만한, 준비해 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또? 일상생활 중에는 입원이나 수술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네. 통원 치료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뭐 가벼운 교통사고라든지 운동 중에 생긴 부상, 계단을 오르내리다 삐끗하는 뭐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병원은 자주 가는데 실제 보험금 지급은 적은 수준의 가벼운 부상들이 많겠는데요. 네. 입원이나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 다쳐서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경우도 체크를 해 봤고, 그래도 실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까, 실손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입해 놓는 보험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러면은 통원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실손으로? 네, 실손 의료비 보험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부담금이 있고 통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적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부담할 비용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세, 식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를 계속 지출하고 나면 이러한 통원 의료비도 생각보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병은 아니지만 병원을 자주 가는 시기에
실손 의료비 보험만으로는 체감이 조금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다양한 치료를 받으실 경우 지급받게 되는 특약이 상해통원 치료비 특약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처치, 소독, 봉합과 같은 치료에 더불어서 엑스레이나 CT 촬영, 그리고 상해를 원인으로 한 타박상, 염좌, 근육과 인대 손상에 대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까지 폭넓게 부장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담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 담보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체감을 높여주는 일종의 보완장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입원이나 수술 같은 큰 리스크에 대한 대비보다는 자주 병원을 가는 때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민성 팀장님과 함께 1인 가구이신 분들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보시는 분들 중에 1인 가구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걸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1인 가구에게 보험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대비와 동시에 아플 때 혼자서도 치료를 받고 회복 과정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보험인지 그 기준을 잡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이신 분들이 필요한 준비해야 하셔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워낙 사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할 수 있는 대비책 오늘 한번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 VIP 총괄 사업단 한울본부의 박민성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걸 함께 또 알아봤고요. 또 상해보험도 중요하잖아요. 상해보험의 개념부터 준비하는 방법. 또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1인 가구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잖아요. 1인 가구가 준비해야 할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새롭게 또 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